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갈등관의 변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갈등관은 전반적으로 갈등을 어떻게 보느냐는 문제인데 전통적인 시각에서 갈등은 좀 나쁜 것이다. 비용을 초래한다. 비합리성이 내재되어 있다. 업무를 지체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갈등을 보았던 게 전통적인 시각이었다면 행태적 시각에서는 이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지만 굳이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행태적 시각이고, 마지막으로는 상호작용적 시각으로 보는 갈등관인데요. 여기서는 갈등은 좀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행태적 시각보다 비슷한 시각에 한 단계 더 나가서 갈등은 받아들여야 된다. 결국 갈등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촉발되고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라고 보는 시각이라는 것이죠. 갈등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전통적 시각에서 행태적 시각, 상호작용적 시각으로 쭉 지내왔기 때문에 이 갈등은 굳이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나눠서 보면서 어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답인 것 같아요. 그럼 갈등의 순기능은 뭐냐? 갈등은 조직의 변화와 혁신, 창의적 행동을 유인하는 좋은 기폭제가 된다. 그건 이제 뭐 행태적 시각이나 상호작용적 시각의 측면이죠. 갈등을 경험한 조직은 상황 변화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유연하며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 조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갈등을 통해서 잠재적으로 숨겨져 있던 부정적인 반대 세력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어떤 통합을 위한 민주주의 훈련을 학습하게 한다.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접근했네요. 또 최고 경영자로 하여금 민주적 리더십을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갈등에 노출되면 그 리더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수정할 수도 있고 본인이 좀 더 소통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등 유연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갈등은 조직으로 하여금 응집력을 증진시키고 업무에 충실하고 구성원 간의 일체감을 형성해 준다. 너무 심하지는 않으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그런 말듯이 있듯이 어떤 응집력을 증진시켜주는 이런 순기능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역기능은 뭐냐?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조직은 팀워크가 상실돼 버리고 분열된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효과적인 조직 관리가 곤란해진다. 자, 힘이 쭉 빠지죠. 저도 이렇게 지휘관을 쭉 해보면 막 갈등이 노정되면 말을 안 들어요. 해결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사기가 떨어지죠. 또 갈등 조직은 조직의 어떤 잠재적인 능력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하고 자원 배분에 있어서도 효율성 저하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달래다 보면은 불필요하게 더 돈이 들기도 하고 그쪽으로 더 치우칠 수 있다는 거죠. 수단이 목표를 대체하는 목표 대치 현상이 동반되기도 한답니다. 목표 대치 현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리키는 목표가 뭡니까? 어떤 학습 활동을, 학교 활동을 통해서 뭐 학생들로 하여금 전인적 성장과 지식 탐구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 학교가 이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막 수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어떤 성적이나 시험에 더 막 집중하고 거기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결국 어떻습니까? 높은 점수를 만든 게 목표가 돼버리고 반대로 창의력이나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형성하는 이런 부분은 도외시되는 이런 게 결국은 목표 대치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갈등은 결국은 스트레스를 동반하잖아요. 그래서 조직의 생산성을 저하시켜서 조직원들의 심리적인 어떤 심적
좋아. 그러니까 심적인 심리 건강을 막 해치는 일이 생겨서 결국 나 이런 조직에서 더 이상 근무 못 하겠어 하면서 심리적으로 약한 분이나 많이 타격을 받은 분들은 조직에서 이탈되는 현상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끊임없이 갈등이 막 진행되는 조직은 결국은 갈등으로 인해서 편가르기 현상이 나타나거나 리더가 어떤 독재적 리더십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요. 즉 리더가 어떤 의사소통을 하려고 한다든지 뭐 해야 되는데 문을 딱 닫아버리고 뭐 상호 비방이나 결국은 조직이 와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 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걸 봤을 때 갈등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순기능은 최대화시키고 역기능은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갈등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갈등 관리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갈등을 관리한다는 것은 갈등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갈등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활동이며 갈등을 어, 조율하거나 억제해서 갈등이 극단적으로 악화되거나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갈등 관리를 정의를 했네요. 그래서 갈등이 발생할 때 보면 갈등의 당사자들은 자기나 자기 집단에 돌아올 편익을 고려해서 협조하거나 또는 갈등 전략을 선택하기 때문에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갈등 관리는 의사결정 주체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조정과 제3자의 조정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갈등을 관리한다고 하죠. 당사자 간의 조정은 뭐냐? 당사자 상호 간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해결 노력을 시도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상호 간의 문제 인식을 통해서 협상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해서 대안을 모셔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당사자 간의 조정은 제3자에 의한 조정보다 수용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등의 실질적 해소에 더 도움이 된다. 이제 당사자 간 조정 방법은 협상과 설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협상은 뭡니까? 막 교환을 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협상이잖아요. 또 설득은 뭡니까? 두 가지 이상의 대안을 딱 놓고 그 대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안은 이겁니다 하고 더 많은 정보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안을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당사자 간의 조정이다. 제3자에 의한 조정은 당사자 간의 갈등이 이제 해결되지 않을 때 이제 활용하는 거잖아요. 도저히 안 될 때. 우리나라에서는 사적 영역, 공적 영역에서 집단 소송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움직임이 최근에 많이 활발하게 나타난다는 집단 소송. 또 제3자의 조정을 이렇게 집단 소송을 하다 보면 법적인 분쟁이 하루아침에 결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은 어떤 양자 간의 이해와 양보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완전히 법의 잣대로 해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선, 조정, 중재, 재판 등의 방법이 제3자에 의한 조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알선과 조정, 중재, 재판 이 부분은 좀 깊이 들어간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게 제3자의 조정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갈등 사례를 쭉 연구했는데 그러면 이 갈등에서 늘 우리 주변에 생기는 님비 현상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님비 현상들이 있었는지 원인들에 대해서 쭉 나름 여러분들 잘 토의를 했는데요. 감사히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not in my backyard. 그러니까 내 뒷마당에는 안 돼. 뭐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집값, 환경, 치안, 정서 등을 이용을 해서 각종 혐오 시설의 유치를 거부하면서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문제점은 혐오 시설 유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뭐 나름대로 타당을 들어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주민들, 즉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아닙니까? 그래서 정당한 권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비판의 대상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혐오 시설이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딘가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채 양보도 없는 지나친 인비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인진비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부동산 가격 하락, 제일 큰 문제라고 하죠. 환경 문제, 뭐 식수오염, 매연, 소음, 조망권 방사능 등 교육 환경 저하, 종교적 이유, 뭐 반대려면 반대도 한다고 합니다. 군부대 군사시설, 뭐 소음이나 실탄 위험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핵무기 위험까지를 생각한다고 하죠. 교통, 버스터미널은 반대한다고 합니다. 철도시설, 철도역은, 전철역은 찬성하면서 철도시설물은 반대한다. 이것도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하수처리장, 폐기물 처리장 이런 것들이 전부 장례식장 뭐 이런 것들이 다 발생 원인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인지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원인도 다양하고 양상도 다양하고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제가 답을 다 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뭐 많이 토의했듯이 행정당국과 어떤 지역사회 소통, 뭐 공평하게 해야 된다.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보상이나 배려, 건물, 시설 등을 이렇게 제공해줘서 뭐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복지를 갖추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 장학생 선발, 취업 보장, 또 시설물을 잘 개선해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뭐 이렇게 소음이 안 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냄새가 안 나게 한다든지 또는 흉한 건물은 지하로 넣어버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고요. 또 집단 이기주의 현상들은 주민들 간의 상부상조하는 풍조도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한백산 추모공원 사례는 하나의 성공 사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잘 PR을 했고 환경을 잘 개선해서 녹지, 뭐 공원화, 정원화를 해서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아름다운 곳에 내 부모님이나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내고 이별할 수 있다는 추모공원의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보고 싶으면은 거기 가서 본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사례가 좋은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죠. 그냥 흉하게 보기 싫게 무섭게 만든 추모공원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면 되잖아요. 오스트리아의 빈에 있는 중앙묘역 사례도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 실제 한백산 추모공원 사례도 오스트리아 빈 중앙묘역 사례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여기 빈 묘역에는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등의 빈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곳이라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큰 묘역 중에 하나인데 수많은 정치인들과 예술가, 학자들이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호기심과 관심,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을 뜨면 난 이곳에 가고 싶다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듯 비소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사례들을 참고해서 인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개발 방법을 적용한다면 능히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